예, 이번 시간에 요 직무 분석 파트 2의 뒷부분 맞이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직무 분석과 관련된, 직무 분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그 직무 분석과 관련된 강의를 해놓은 파일이 하나 있어서 동영상을 좀 보고,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무 분석의 동영상에서 나온 얘기는 주로 실무적 관점에서 이 직무 분석이 우리 기업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분석된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그 학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직무 분석을 풀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시청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지속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직무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쭉 이어서 직무 분석의 결과물들, 성과 목표부터 KPI까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쭉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좋은 성과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자,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축구 선수가 박지성처럼 축구 게임에 나가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축구 선수는 체력도 강해야 하고 또 발기술도 굉장히 화려한 발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게임을 읽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승부욕도 강해야 돼요. 이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 박지성처럼 매 게임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체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발기술도 없고요. 게임을 읽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승부욕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선수가 축구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요건들을 갖춘 축구 선수들이 게임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무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각 직무 수행자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지를 찾으면,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가 잘 관리를 해주면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은 이 성과 관리의 기본이다. 체계적인 인사 관리의 기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무 분석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어제도 이 오타니 쇼헤이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오랜만에 게임에 나와서
타격에 들어섰는데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에 다 홈런을 쳤죠. 이 친구가 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투수예요. 투수인데 타격도 굉장히 잘하는 투수예요. 아주 지금 메이저리그로 올해 처음 넘어가서 아주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투수인데, 야구 선수인데,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24살밖에 안 먹었어요. 굉장히 어린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프로야구 선수로서도 유명하지만 한 가지 유명한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했던 목표 관리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 관리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타니 쇼헤이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쯤 되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설정을 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자, 8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프로야구 구단 8개 구단이 이 오타니 쇼헤이를 찾아와서 우리 구단에 입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목표로 설정한 거죠. 그만큼 뛰어난 투수가 되어 있겠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무엇을 갖춰야 할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투수에게 적합한 몸을 갖춰야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하는 그런 뛰어난 투수가 될 수 있다. 투수에게 적합한 몸은 어떤 몸이냐? 강한 어깨, 탄탄한 하체, 유연한 근육, 이런 것들이 투수에게 적합한 몸이죠. 이 몸을 갖춰야 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제구력, 타자들이 치기 힘든 공의 구위, 160km를 넘는 빠른 볼의 스피드, 좋은 변화구,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렇죠? 투수는 몸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멘탈도 강해야 된다. 강한 멘탈을 확보했을 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간성 또한 뛰어났을 때 많은 구단들이 나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오타니 쇼헤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먼저 투수에게 적합한 몸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꾸준히 잘 해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식사를 저녁에는 7그릇, 아침에는 3그릇을 먹는다. 이런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야지만 투수에게 적합한 몸을 갖출 수 있다. 자, 굉장히 보기에는 슬림해 보이지만 이 친구가 키가 195cm가 넘는, 그 몸무게도 100kg이 넘는 굉장히 거구예요. 그 거구의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면서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몸에 좋은 약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챙겨 먹고 스태미너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몸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매일매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실행했을 때,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열심히 꾸준하게 실행했을 때 투수에게 적합한 몸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는 매일매일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실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행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강한 멘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행동들을 매일매일 열심히 실행하고 관리하게 되면 오타니 쇼헤이는 인간성이 정말 좋아라고 하는 평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에 매일매일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확보가 잘 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 관리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이 가운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실행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꾸준하게 실행하고 관리했을 때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다고 해놓고 왜 이 오타니 슈에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의 목표 관리표를 설명을 드렸느냐. 이게 일종의 직무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타니 슈에이라고 하는 고성과자가 8, 9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고성과자는 어떤 행동들을 평상시에 잘 하는지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직무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무분석이에요. 고성과자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대체 그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잘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들을 잘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직무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드느냐? 직무기술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가 일종의 직무기술서예요.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를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자, 이 구단에는 투수가 오타니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투수들도 있을까요? 자, 오타니 슈에이만큼 성과가 좋진 않지만 분명히 다른 투수들이 있죠. 그 다른 투수들에게 이 직무기술서를 나눠줍니다. 왜? 너희들도 평상시에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표를 받아서 그 친구들도 이런 행동들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이러한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국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만든 직무 기술서를 다른 직무 수행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똑같은 투수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지만 또 누구에게 나눠준다? 관리자,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그런 관리자분들에게 이 직무 기술서를 나눠줘요. 왜? 너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하 직원들이, 팀원들이 평상시에 이런 행동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하라고. 그리고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관리자의 관리를 받아서 직무 수행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잘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무분석 활동을 통해서 직무 수행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관리자가 팀원들의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직무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회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 HR에서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해야 회사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여러 개의 팀들이 구성을 하죠. 그 각 팀들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 성과가 모여서 회사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팀이 영업팀이다. 그러면 영업팀이 만들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성과는 뭘까요? 예를 들어 1팀이 영업팀이에요. 영업팀이 만들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성과는 뭐죠? 네,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2팀이 생산팀이다. 생산팀이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뭘까요?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지체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을 잘해요. 잘 생산해내요. 3팀이 제품 기획팀이다. 이 제품 기획팀은 시장에서 먹힐 만한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각각의 팀들이 자기 팀들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을 다 잘 만들어내면 그 성과가 모여서 우리 회사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자기 직무상에서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을 다 잘 만들어내면 그 성과가 모여서 우리 회사의 성과가, 우리 팀의 성과가 만들어지더라.
요약하면 우리 회사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자기 직무상에서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을 다 잘 만들어내면 그 성과가 모여서 우리 회사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직무 수행자들이 첫 번째 어떤 성과를 중점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찾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가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그렇죠. 직무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성과는 좀 다르죠. 야구에서 투수 직무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와 타자 직무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가 조금 다르단 말이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성과는 좀 달라져요. 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직무 수행자들은 어떤 성과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직무 수행자들은 어떤 성과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찾고,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직무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CSF, 직무자격, 직무역량, 행동지표, KPI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들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직무 수행자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게 되면 이것들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직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그 직무에다가 채용을 시켜주고,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뭘 시켜준다? 교육을 시켜주고, 이 KPI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이렇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도출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정성껏 관리를 해주게 되면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전보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습니까? 이것들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게 되면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것들을 도출해서 이것들을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면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가 올라간단 말이죠.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가. 자,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가 올라가면 팀의 성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팀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회사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인 인사관리의 기본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돌려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직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 독립된 개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처럼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CSF를 확보했을 때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CSF를 확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CSF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만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CSF가 뭔지 모르시더라도. 자, 그런데 이 CSF는 또 아무나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CSF는 어떤 사람만이 이 CSF를 확보할 수 있느냐?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는 사람만 이 CSF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은 또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직무 역량을 보유한 사람들만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에 보이시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도미노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있는 이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중간에 있는 이 도미노가 넘어가고 다음 도미노를 넘겨야 마지막 도미노를 넘길 수가 있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같아요. 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직무 역량 도미노를 넘기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직무상에서 만들어야 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과 목표 도미노, 마지막 도미노 넘길 수 있어요? 직무 역량 도미노 넘기지 못했는데? 그럴 수 없겠죠. 직무 역량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으면 행동지표 도미노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CSF 도미노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 성과 목표 도미노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과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역량이 뛰어나요. 역량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안 해. 역량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 역량 뛰어나니까 성과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직무 역량 도미노 넘기더라도 행동지표 도미노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 행동 안 했잖아요. 행동지표 도미노가 안 넘어가면 CSF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과목표 도미노도 넘길 수가 없다. 성과목표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직무 역량은 뛰어난데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친구가 자기 직무상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절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성과 목표부터 KPI까지 쭉 흐름을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성과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굉장히 현대 직장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성과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이 용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성과 하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담하건대 80에서 직장인들의 80에서 90%의 사람들은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죠. 그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통해서 조직에 제공해야 하는 결과적인 효익을 우리가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다. 외울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 이 두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결과, 효익. 그러니까 성과는 반드시 결과여야 하고 성과는 반드시 효익,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그것이 성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해요. 야, 이번 학기 시작됐는데 넌 어떤 성과를 낼래? 물론 학교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너 이번 학기에 어떤 성과를 낼래? 라고 질문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성과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거 성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건 성과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성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성적이 이 정도였는데 이번 학기에 이 정도로 올릴게요. 결과죠. 그리고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가 맞아요. 자, 어떤 회사의 영업팀장님이 영업사원에게 질문합니다. 야, 김대리, 너 이번 올해 어떤 성과를 낼래? 그랬더니 김대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올해는 고객을 굉장히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자주 방문하겠다. 이거 성과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 성과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을 자주 방문하겠다. 이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아니에요. 저는 올해 고객의 만족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이 정도 고객의 만족도였는데 올해 한 이 정도까지 높일게요. 결과죠. 그렇죠. 그리고 효익, 좋은 겁니다. 자, 이건 성과 맞아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류는 성과가 맞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부류는 성과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에서 성과를 평가할 때 이 왼쪽 부류를 가지고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야 되겠어요? 오른쪽 부류를 가지고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오른쪽 부류죠. 왜? 이게 성과니까. 이거는 성과가 아니고. 자,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이 왼쪽에 있는 부류를 가지고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을 자주 방문하겠다. 이거 성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자주 방문하면, 아, 이 친구 성과가 굉장히 좋네. 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들이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 고객을 방문했는데, 올해 일주일에 10번씩 고객을 방문해요. 그러면 고객을 자주 방문하겠다. 이거 성과를 인정했잖아요. 회사는 판단하는 거죠. 야, 이 영업사원들이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객 방문했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10번씩 방문했네. 성과가 엄청 좋아.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평가도 좋게 주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연봉도 많이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영업사원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10번씩 고객을 방문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저 오늘도 한번 방문하고 가요. 그 다음날도, 저 방문하고 갑니다. 그냥 방문하기만 하면 일주일에 10번씩, 그렇게 하면 회사에 좋아지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단 한 번을 방문하더라도, 야, 내가 이 고객을 방문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무슨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정말 고민해서 고객의 마음을 뺏어올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을 방문하더라도 그 자료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서 고객의 마음을 뺏어오는 게 중요하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주일에 10번, 20번씩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면 그래도 좋은 평가를 줘요. 왜? 고객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과의 기준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회사는 좋아지는 게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성과가 아닌 것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회사에는 이런 경우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류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뭐 월간 보고서 몇 회 작성, 분기별 간담회 몇 회 실시, 다 이런 부류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 성과 평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과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성과 평가했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좀 잡아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어떤 B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Do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청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자, 운동을 한다.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까? 건강한 상태, 몸이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예쁜 상태, 그렇죠? 아무튼 어떤 상태예요. 원하는 상태들이 있어요. 밥을 먹는다.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밥을 먹죠? 배고프지 않은,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do를 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do를 해요. 그 일들은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상태가 바로 성과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목표는 do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B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청결한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성과 목표지, 저는 올해 청소를 하겠습니다. 올해 운동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밥을 먹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성과 목표가 아니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F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만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CSF는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는 용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success factor, 성공 요인,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공 요인을 우리가 바로 success factor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success factor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success factor를 critical success factor, 앞자를 따서 CSF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성과 목표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석세스 팩터들을 확보해야 될까요? 어떤 석세스 팩터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도움을 줄까요? 뭐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줘요? 그렇죠. 돈이나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이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랑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힘들죠. 사람이 우리가 행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너무 행복해. 난 재밌는 영화 볼 때 너무 행복하더라.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석세스 팩터들입니다. 그렇죠? 영향을 미쳐요, 다. 그런데 이 석세스 팩터들 가운데에는 어떤 석세스 팩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석세스 팩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석세스 팩터는 있으면 도움이 돼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런데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석세스 팩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석세스 팩터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석세스 팩터가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없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석세스 팩터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요리 같은 경우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도움은 되지만 맛있는 요리를 못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재밌는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불행해질 것이냐?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석세스 팩터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행복해지기 힘들죠. 이때 이 돈, 건강, 사람이 바로 여러 가지 석세스 팩터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석세스 팩터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다. CSF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CSF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의 중요한 성과 목표 가운데 하나인 우수인재 확보. 인사 담당자의 중요한 성과 목표 중에 하나죠. 인사 담당자의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수인재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뭐가 영향을 미치죠? 연봉. 그렇죠. 높은 연봉을 제시할수록 우수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어떤 게 우수인재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복리후생이라던가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우수인재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인사 담당자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이 목표, 인사 직무 담당자의 중요한 성과 목표인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기왕이면 더 좋은 근무 조건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더 좋은 복리후생제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을 직원들에게 더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 우리 그 우수인재들이 매력적인 그 조건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연봉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왜?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CSF는 여러분들 회사의 모든 직무 수행자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CSF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 수행자는 그 CSF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CSF는 아무나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CSF를 확보해야 된다? 돈, 건강, 사랑과 같은 CSF를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그 중에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한번 봅시다. 건강이라고 하는 CSF, 나 건강해지고 싶어. 생각만 하면 건강이라는 CSF가 확보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렇죠?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하거나,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정해진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잘했을 때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이때 이 CSF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 행동상의 특성을 우리가 바로 행동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행동지표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 이런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 해야만 이 CSF를 확보함으로써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직무 수행자들의 행동지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찾는 것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이 행동지표, 우리가 직원들 관리할 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뭐 하는 기준으로 이 행동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행동지표를 삼을 수 있어요. 자, 이 행동지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한다,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 행동들을 잘 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잘 해야 되겠죠. 내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잘하게 되면 이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CSF를 확보하게 되면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 지표들을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해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행동하는 대부분의 do라고 하는 행위는 특정한 비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행동지표는 이 do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지표, 어떤 것들을 하겠다, 행동지표로, 이 행동지표는 B에 대한 내용을, 청결한 상태를 만들겠다, 건강한 상태를 만들겠다, 배고프지 않은 상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행동지표가 되면 안 된다. 왜? 이것은 B니까 do가 아니라 이 행동지표는 이 do의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은 또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누구나 다 잘한다면 누구나 다 많은 CSF를 확보해서 누구나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느냐? 자, 제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CSF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그리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동입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자, 근데 제가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지를 몰라요. 그러면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라고 하는 이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지 모르는데, 라면이나 햄버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아야, 제 동료가 점심 때 라면 먹으러 간다 그러면 그 피하겠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르면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지를 알아야 이 행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 레시피도 알아야 돼요. 만들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를 다듬는다거나 하는 요리 스킬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행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직무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직무 역량은 직원들을 관리할 때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까? 자, 이 지식과 기술은
직원들 관리함에 있어서, 조직 관리, 성과 관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뭐를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육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것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나쁘니까 피하세요. 자, 이 건강에 좋은 음식 이렇게 만들면 돼요. 요리 레시피. 그리고 재료를 다듬는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칼질이라던가 이런 요리 스킬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거 안 배웠을 때보다 이 행동 더 잘하겠죠. 무조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이 이 행동을 더 잘하게 되면 건강이라고 하는 CSF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여서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교육의 재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의 직무 역량을 도출했더니 이런 종류의 지식들이 직무 역량으로 도출이 됐어요. 재무제표 작성 방법, 결산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방법. 그렇다면 학교 다닐 때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지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회계나 경영 또는 세무 전공한 사람들이 이런 거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런 종류의 지식들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 재경관리사나 공인회계사, FRM과 같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런 종류의 지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어떤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영공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런 지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때 이러한 직무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바로 직무 자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채용 절차는 크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무 자격은 서류 전형의 기준으로 적절할까요? 면접 전형의 기준으로 적절할까요? 서류 전형의 기준으로 적절합니다. 왜? 이런 것들 서류만 봐도 이런 전공을 했는지,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지 서류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실시할 때 최대한 이런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을 1차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사람들을 서류에서 걸러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형을 통해서 2차로 검증을 한다? 면접 전형을 통해서. 1차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일단 추리고, 왜? 이런 자격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이런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그리고 면접 때 실제로 이런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접 때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면접 때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내용은 직무에 따라서 다 같을까요? 직무에 따라서 검증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다를까요? 다르죠. 왜? 직무마다 보유해야 되는 역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PI. KP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더 많은 CSF를 확보할수록, 기왕이면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수록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CSF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환시킨 것을 우리가 바로 KPI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운데요.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 사람, 돈과 같은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하고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한다. 이 행동을 예전보다 더 열심히, 더 꾸준하게 신경 써서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행동을 잘하기 전보다 운동 횟수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이 행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한다. 이 행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체중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육량은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면 내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현재 문제없이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신경 써서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체지방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클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클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면 내가 현재 이 행동을 문제없이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달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달 대비해서 4배가 폭증한 거예요. 폭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치가 전달 대비해서 4배가 확 올랐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4배가 올랐다고 넘어가야 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거 방치하면 건강이 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4배가 올랐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됩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2번이죠. 왜?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관계가 높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현재 이 행동을 못하고 있나 보다. 그래, 내가 연말이라고 맨날 회식하느라고 술, 담배, 고기 구워 먹고 하느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구나. 자,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는 건강에 나쁜 음식은 웬만하면 좀 자제하고 건강에 몸에 좋은 음식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 수치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더 신경 써서 잘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이 CSF가 확보가 잘 안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못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지표를 우리가 KPI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잘하게 되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했다면 1년 동안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받는 진료 횟수나 병원에서 지출하는 병원비는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적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적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전년 대비해서 병원비나 진료 횟수가 적어졌다면 내가 확실히 이런 행동들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더니 작년보다 건강해졌나 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KPI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KPI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로 중간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느냐, KPI는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못한지 그 중간 과정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주는 비행기의 계기판과 KPI는 같은 원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과 목표부터 KPI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결과물들을 도출하게 되면 이 직무 수행자 개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관리해줘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KPI를 가지고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이 직무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개발하고 직무 역량 보유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개인에게만 맡기느냐,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줘야 된다는 건 뭐냐? 이 KPI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채용을 시키고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행동지표상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코칭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결과물들을 개인도 관리하고 조직도 관리하고 협공을 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를 분석하는 것은 회사의 직원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본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직무 분석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 직무 분석의 흐름이 이 오타니 쇼이의 목표관리표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가운데에다가 성과 목표를 놓고, 그리고 그러한 성과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CSF를, 이런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CSF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하는지를 도출한 것이 바로 오타니의 목표관리표였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되겠죠.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보유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 자격은 어떤 자격들이 있는지, 그리고 KPI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직무를 분석함으로써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 라고 하는 점을 예, 지금까지 HR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컨설턴트의, 직무 분석 관련된, 강의를 좀 시청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한 게, 정말 직무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고, 직무 분석은 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뭘 파악해내는 건지까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실제 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책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주로 학문적인 바탕에 의해서만 내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무적인 이 기업에서 정말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게 왜 정말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요 내용을 동영상 시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보셨죠?